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국사 사회문화 변화와 사회운동 단원에서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노력.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우리 이제 문화 말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대응했는지, 노력했는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여기 이제 교과선 201페이지거든요. 자, 한글 연구. 이 부분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한국사 연구. 여기는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글이랑 한국사 연구는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할 거고, 그 외에 이제 종교계의 활동, 뭐 교육 활동, 연극, 영화, 뭐 요런 부분은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뭐 나훈규, 그래서 뭐 나훈규 아리랑 요런 우리나라에는 그 민족의 울분을 잘 표현했다. 뭐 요런 뭐 요런 문학 예술 활동, 뭐 윤동주 시인, 뭐 요런 대중가요 요런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각자 뭐 시간 있을 때 한번 교과서 읽어 보도록 하고 이 한글 연구랑 한국사 연구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부분 하면은 우리 50분 수업 다 안 채워도 될 것 같거든요. 학습지는 선생님이 금요일에 나눠줬는데 요거 이제 15페이지로 해가지고 줬거든요. 자, 요거 준비하면 되고 혹시나 뭐 못 받았거나 아니면 뭐 또 분실했거나 하는 친구들은 그 구글에다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교과서 201쪽 201쪽 같이 이제 먼저 볼게요. 일단 한글 연구가 어떤 맥락에서 시작됐는지 하는 부분 같이 읽어보면은 자, 일제는 한국인을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어를 보급했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는 일본어를 국어라고 하고 우리말을 조선어라고 부르면서 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의 비중을 크게 높이게 돼요. 자, 이게 나중에 37년 중일전쟁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에 나서면서 침략 전쟁에 몰두하던 그런 시기에는 조선어 교육마저도 아예 없애고 일본어만 쓰도록 조선어를 하면 내가 조선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뭐 조선말을 쓰거나 하면은 막 이제 처벌하고 이런 이제 뭐 시절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어를 국어라고 하고 우리말을 조선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하게 되면 이 언어가 주는 힘이 또 크잖아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창씨 개명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일본식으로, 말도 일본어로, 일본어가 국어라고 하고, 뭐 내가 진짜 일본인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민족 정신까지 말살되고 우리 문화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처지.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도 당연히 더 멀어지게 되잖아요. 우리의 민족 정신이 일본인화 되어버리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정신마저도 잃게 되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국어학자들이. 자, 크게 우리 한글 연구에서는 두 단체를 기억하면 돼요. 먼저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어 연구 학회입니다. 조선어 연구회가 자, 1921년에 제정이 되었고 1921년에 자, 여기다가 조선어 연구의 업적은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먼저 가학야날 이라는 걸 이제 제정해서 지금의 한글날이죠. 그래서 각야날을 제정해서 우리 한글날의 그 한글을 중시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관지로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 그러니까 이 조선어 연구회를 대표하는 잡지로서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관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을 연구하고 한글을 보급하는데 굉장히 힘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 조선어 연구회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확대시켜서 개편한 게 조선어 학회거든요.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를 확대 개편하여 조직을 했고, 이 조선어 학회는 훨씬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업적을 남기게 돼요. 자, 먼저 문맹 퇴치 운동. 을 이제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글을 알려주는 거죠. 그 문맹을 퇴치하는 운동을 앞장서서 지원하고,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외래어를 표기하는 표기법을 자, 제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뭐 규모가 그러니까 영토적으로는 뭐 큰 나라는 아니지만 지역마다 어떤 사물을 부르는 명칭 같은 게 이제 다 다르잖아. 그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통일하는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확한 이제 표준어를 표기하는 방법. 그다음에 외래어. 외래어를 우리 한글로 할 때, 이 표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통일해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일제의 단합으로 이제 우리 말을 총망라한 사전을 편찬하지는 못하게 돼요. 자, 편찬하려고 이제 시도하던 중에 일제의 단합으로 이거는 완성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게 완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요 사건 때문에. 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이 조선어 학회가 강제 해산되게 되거든요. 30명 이상이 잡혀가서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자, 이 조선어 학회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뭐 한글 연구를 하고, 한글을 보급하고, 정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던가 이런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하는 등 이런 그 한글 연구가 결국에는 우리의 고유한 글자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민족 정신의 발전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서, 이게 혹여나 사람들의 민족 의식을 고취해서 독립운동의 또 하나의 이제 또 발단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일제의 우려 때문에 일제가 이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그 학술 단체를 가장한 독립운동 단체라는 이제 자백을 받아내게 되고, 그걸 빌미로 여러 수십 명의 조선어 학회 회원들을 잡아 가두게 되는 사건이야.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제 조선어 학회는 강제 해산되었기 때문에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독립되고 나서 한글 학회라는 게 이제 막 또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이어지게 되면서 한글 학회, 거기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완성하게 돼요. 이때
만들어졌던 그런 원고들이 그 원고가 다 불살라버리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우연하게 이게 발견이 되면서 이때 만들었던 그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원고들이 발견이 되면서 자 그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그 스토리는 그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말모이 개봉된 지 한 몇 년 정도 한 3년 됐을까? 말모이라는 그 유해진이 주연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는 뭐 그런 이제 뭐 모임을 가지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제 방학 때 우리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영화 같은 것들도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글 연구에 힘썼다라는 부분 우리 같이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연구 또는 우리 교과서에는 한국사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사 연구는 일제의 역사 왜곡에 대항하고 일제가 만든 식민사관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 사학, 실증 사학 세 가지 방면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식민사관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202쪽에 보면은 교과서 202쪽에 보면 자 여기 왼쪽 상단에 자 식민사관이라고 해서 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보기 전에 여기 먼저 조금 읽어볼까? 자 일제는 한국 침략과 식민 통치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침략하고 너희를 식민 통치하는 것은 이래이래서야 라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왜곡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일제는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한국의 역사를 왜곡해서 정리한 조선사라는 책을 편찬하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한국의 독자성과 발전성을 부정하는 식민사관을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한국 침략과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사는 굉장히 발전이 느리고 한국사는 뭐 이래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럼 식민사관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타율성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타율성론은 자, 일제는 한국의 역사가 외세의 영향을 받아서 타율적으로 전개됐다. 그러니까 스스로 발전한 게 아니고 한국은 우리나라의 또 위치가 이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여기에 자, 중국이 있고 자, 여기에 일본이 있고 그렇죠? 항상 우리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거잖아요, 사실은. 뭐 중국의 침략, 뭐 임진왜란이라던가 일본의 옛날 그 이전 삼국 시대부터 외구의 침략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삼국사기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던 건데 일본은 이런 이제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항상 한국은 외세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전개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역사가 전개되지 않았다.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율성론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 자 정체성론이라는 것도 얘기하는데 발전이 없이 한국의 역사는 중세 그러니까 발전이 없이 중세가 없이 정체되었다라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 정체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지기 위해서 자기들은 식민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당파성론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은 잘못된 민족성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당파를 만들어서 싸움을 한다.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 때 붕당 정치를 얕잡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붕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조선사 우리 우민주 쌤이랑 공부를 했겠지만
여러 가지 당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당, 그때 뭐 노론, 소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남인, 북인 이런 여러 가지 그 붕당에 의해서 그 공론 정치를 한 거잖아요. 공론 정치. 오히려 한 정당, 한 붕당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운영된 게 아니고 이게 잘 운영되면 공론 정치를 통해 여러 가지 붕당의 의견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 정치 조선의 정치가 이제 올바로 갈 수 있었는데 붕당 정치가 변질된 적은 있죠. 북종 이후로 해가지고 그 예속 논쟁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붕당 정치가 변질돼서 오로지 상대당을 누르고 이제 뭐 그렇게 변질된 적은 있지만 그거를 일제는 한없이 그걸 낮춰보면서 항상 한국인들은 성질이 저래가지고 항상 당파를 만들어서 당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폄하합니다. 우리 역사를. 그래서 한국은 항상 외세 영향을 받아 역사가 타율적으로 타율적으로 전개가 됐고, 그 다음에 한국은 역사가 이제 정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 항상 이제 당쟁을 일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식민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 주려는 거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식민 통치를 하는 건 아니야. 이런 걸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민 사관을 퍼뜨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 사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맞아. 우리 스스로는 역사를 전개할 힘이 없고 민족 정신이 그렇게 이제 발전되지 않았고 우리 역사는 한없이 정체되어 있고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당쟁을 일삼는 그런 역사뿐이야라고 여기 우리 스스로 젖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일제 식민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러한 일제의 한국사 왜곡에 맞서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타율성론을 반박하고 정체성론을 반박하고 당파성론을 반박해야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역사 연구, 그 다음에 우리 역사에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신적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사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역사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갔죠? 자,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냐면 역사 발전의 힘이 자, 역사 발전의 힘이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서 우리 민족 정신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이거를 이제 잘 간직한다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 두 역사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박은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박은식은 국혼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자, 나라의 혼이라는 거죠. 자, 국혼을 우리가 나라는 뺏겼어도 우리 민족 정신을 잘 유지하면 잘 이어가면 독립할 수 있다라는 이제 국혼을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쓴 책으로 이제 한국통사, 한국인의 아픈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다시 쓸게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자, 이거는 일제에 맞선 우리 한민족의 투쟁을 저술한 책입니다. 자, 이런 책들을 저술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채호는 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그 신채호가 얘기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표시를 다른 색으로 할게요. 민족 정신은 난가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신라의 그 화랑도 또는 그 백제 고구려의 그런 여러 청소년 단체에서 그 이어오던 그런 기상, 그걸 이제 난가사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외세에 맞서고 했던 우리 민족의 역량을 지켜오던 그 근본적인 힘이라고 봤는데 이런 난가 사상이 고려 중기 이후로는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국 이렇게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됐다. 우리가 이런 난가 사상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이런 이제 일제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런 난가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신채호가 또 여러 가지 책을 씁니다. 그 중에서 조선 상고사. 우리 그 단군 시대부터 백제 멸망까지 역사를 쭉 저술하면서 우리 고대사의 자부심,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 자, 요런 책들을 저술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박은식과 그 신채호는 그 1900년, 1910년, 자, 이때, 초기에, 민족주의 사학 초기에 이제 활동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우리가, 그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가 민족 정신으로서 이런 난가사상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결국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일본의 신빈 사관 중에서 우리가 항상 외세의 영향을 받아서 타율적으로 전개해 왔다 역사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야. 결국 우리가 민족 정신의 힘을 가지고 간직해 오면서 결국 우리가 그런 투쟁을 통해서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자, 이런 민족주의 사학이 1930년대로 가면 그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등등에게 계승이 되면서 조선학 운동, 자, 조선학 운동으로 이게 전개가 됩니다. 1930년대가 되면. 자, 조선학 운동은 우리 예전에 한번 같이 그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언제 언급이 됐냐면 그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로 거기 참여했던 그 민족주의 진영에서 그 조선학 운동이라는 학술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같이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학 운동은 이제 정약용의 저서를 모은 여유당 전서를 간행하는 등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과 문화 속에서 민족의 고유한 특색을 찾아내서 문화적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민족운동 또는 학술운동,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특색, 문화,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문화 속에서 그걸 찾아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하나의 학술운동입니다. 자, 조선학 운동.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선 후기에 우리 실학에 관심을 돌렸고, 실학하면 또 대표적인 아주 위대한 실학자가 정약용이잖아요. 그래서 정약용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이러한 그 민족 역량을 우리만의 고유한 이런 문화를 그 우리 예전 역사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역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를 그 찾아내는 그런 학술운동 또는 민족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0년대에는 이런 조선학 운동으로 이제 이어졌다. 민족주의 사학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주의에서 바라보는 역사학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자, 연구하는 건데 이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주의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물사관에 대해서 여기 선생님이 언급을 해놨는데 경제적, 물질적 생활관계를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고대부터 이렇게 지금 꾸준히 역사가 발전을 해왔는데 그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민족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유물사관,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는 경제적, 물질적 생활 관계를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밑에다가 보충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 사회주의에서는 역사가 5가지 발전 단계를 거쳐가지고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보는데 그 5단계가 원시 공산사회,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 그리고 중세 봉건 사회, 그리고 고대 중세 다음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까지는 우리도 우리 이렇게 고대, 중세, 근대, 자,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결국에 사회주의에서는 역사 발전 단계 최종 단계를 뭐라고 보냐면 공산 사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 단계를 거쳐서 역사는 공산사회로 간다. 이걸 이제 이게 사회주의에서 바라보는 그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시 공산사회에서는 우리 옛날 그런 이제 구석기 시대 요럴 때 보면은 서로 이제 부족 간에 생활하면서 사냥을 하면 그걸 똑같이 나눠 먹고 그런 사회를 얘기를 하면 돼요. 거기서는 딱히 먹고 남는 여유, 잉여 생산물 이런 게 없잖아요. 자, 그러다가 역사가 발전해. 자, 고대 노예제 사회가 돼. 자, 노예가 생기고 노예를 부리는 그 위에 이제 신분적으로 그런 이제 족장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계급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중세로 넘어가면은 중세 봉건 사회. 로 넘어가면 이제 그 영주가 있고 그 영주 밑에 그 농노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계급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사회가 발전합니다. 자,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가면 이제 그 자본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노동자들이 있어요. 또 계급이 있는 거야. 결국에 이렇게 역사가 발전되면서 각각에서 그런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데 그런 계급 투쟁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급 투쟁이 발생하고 혁명이 이루어지면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다. 결국에 또 이런 계급 투쟁이 발생하고 결국에 혁명이 발생해서 노동자가 이제 혁명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결국에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결국에 가장 종착적인 이제 역사 단계는 공산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사회주의에서 보는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때 일제강점기 때 그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지식인들 중에서 이런 사회경제사를 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사는
세계사회 보편적인 발전 과정을 걸어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사도 우리 한국사도 이런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을 따라왔다. 지금 여기서 사회주의에서 얘기한 이 5단계 역사 발전 단계는 서양 역사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봉건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역사에는 중국은 있어요. 주나라 때. 그리고 일본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봉건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역사에서는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역사도 세계사의 이런 보편적인 역사 발전 법칙 과정을 그대로 밟아왔다. 삼국시대가 고대사회였고 고려가 중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가 이렇게 이제 쭉 근대 자본주의 맹아가 조선 후기에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백나무는 왜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일본의 식민사관 중에서 우리 역사는 정체되었다. 중세가 없었다. 라고 일본이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론이란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반박하면서 아니다. 우리 역사도 이렇게 세계사의 보편적인 이런 발전 법칙을 그대로 따라왔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되어 있지 않았다. 역사가. 조선시대도 쭉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백나무는 조선 사회 경제사라는 책에서 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 역사도 다른 나라가 을에 그렇듯이 그런 역사의 발전 과정을 우리도 겪었다. 자, 이 말은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의의가 있어요.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 세계 역사 발전 법칙에 우리 역사를 끼워 맞췄다라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도 마찬가지로 역사 발전의 그 원동력을 정신에서만 찾았다는 뭐 그런 거는 우리 한계로 꼽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 사학 우리가 알아봤고, 그다음에 실증 사학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실증이라는 거는 실제적인 증거에 입각해서 역사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역사를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런 문헌 자료를 통해서 그런 문헌 자료의 문장 하나, 글자 하나하나 그것을 증거 삼아서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 자,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그냥 민족 정신으로 역사 발전을 얘기하고 사회경제 사학에서는 우리 역사를 이제 한국 세계사의 이런 발전 법칙에 이제 맞춰가지고 얘기한다는 그런 이제 한계인데 실증 사학은 하나하나 문헌 자료를 증거 삼아서 그걸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밝혀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증 사학입니다. 그래서 문헌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역사서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실증사학의 역사연구 방법이고 대표적인 학회로 진단학회가 조직이 되고요. 여기에서 진단 학보를 발행해서
해서 자, 역사 연구를 이어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제 그 강점기 때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사 연구를 이어나갔던 이유는 일제 역사 왜곡에 대항해서 우리의 그 주체적인 한국사 연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일본의 한국사 왜곡에 맞서기 위해서 이런 역사 연구를 이어나갔다라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 요 단원은 같이 마무리를 하고 우리 개학하고 나면 이제 그 일제 침략 전쟁 확대에 맞서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 이런 내용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한 이 부분은 2학기에도 그 2학기 1차 고사 때 시험 범위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하고 혹시 잘 의문이 가는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